자, 이번 시간에 이제 검토드릴 주제는 거래정보사업자 관련한 주제 보겠습니다. 교재로는 54페이지 보시게 되겠고요. 자, 일단은 전체 그림부터 가야 되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었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 했던 것이 보증의 설정이라는 주제 있었고, 또 하나가 지금 고용인 신고, 그다음에 인장 등록 이런 것들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계약을 체결을 했었죠. 그래서 주된 이슈가 됐던 게 일반 중개 계약 좀 빈도가 떨어졌었고요.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만이 그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담당할 수 있는 것, 이걸 독점할 수 있는 것을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논의가 됐었고요.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하는 거 유효기간 따로 약정 없으면 3개월로 봤었고, 이 전속 중개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정보 공개라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7일짜리가 몇 개가 있었죠. 자격증 반납, 등록증 반납이라고 하는 거 7일 이내라고 되어 있고, 개설 등록 신청했을 때 7일 이내 인가 여부를 알려줄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장의 변경 등록 7일 이내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7일짜리에 뭐가 있었지? 바로 정보공개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논의한 것처럼 이 정보공개라고 하는 것, 비공개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공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이게 출발점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가 공개가 되면은 그 내용을 공개했던 내용 자체도 통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많은 문제를 구성했던 것이 바로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되느냐, 다 공개한다. 그런데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바로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30회 때 문제에서 이제 임대차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면서 공개해야 되는 것들을 고르시오라고 했으니까 인적사항이라고 하는 것하고 공시지가는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에 해당이 됐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공개 범주가 가장 많은 실제 논의의 포인트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공개 범주가 중요한 이슈. 그 외에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사항을 문서로서 통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논의하게 될 주제는요, 바로 이 공개의 대상이 되는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둘 중에 하나의 공개를 해야 되는데, 거래 정보망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정보망에 관한 주제를 검토하게 되면, 이거는 사안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자, 그래서 30일에 3개월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딱 3가지 명제로 약 2년에 한 번 걸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30일에 3개월, 그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자, 이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이제 또 하나 검토해 봐야 될 게 있죠. 그래서 바로 주체에 관한 부분이에요. 행정청 중에서 우리 시도지사라고 하는 사람이 담당했던 업무를 보면은 자격증이라는 것을 교부해야 될 것이고, 자격증을 교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계가 바로 실무교육, 그 다음에 연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시도지사가 담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처분하고요, 자격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시도지사가 담당을 하게 된다 해서 이게 시도지사의 몫이었고요. 국토부 장관 관련한 몫으로는 협회라고 하는 것, 공제사업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슈.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게 바로 거래정보망이라고 하는 것도 국토부 장관이 담당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좀 사이드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이 부분이 뭐와 관련되어 있다? 바로 국토부 장관과 연계가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미 공부했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과태료 122페이지 가서 한 번만 체크를 하고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122페이지 가서 과태료 처분이라는 주제를 보게 되면 국토부 장관이 500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규정, 이게 이제 소위 거래정보사업자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래정보망에서 약관에 해당하는 개념을 운영규정이라고 얘기를 할 테고, 그 외 공제사업 운운하게 되면 또 협회, 임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누가 담당을 한다? 국토부 장관이 소관사무다. 그래서 500 이하의 과태료. 국토부 장관은 모두 다 500 이하의 과태료를 받았고요. 시도지사 묶어서 가야 되죠. 시도지사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 받지 않았을 때 500 이하의 과태료. 자격증 미반납이 있게 되면 얼마? 바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었고요. 그다음 마지막 등록 관청 관련해서 확인 설명하고요. 표시 광고 요 관련해서 문제가 있게 되면 등록 관청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됩니다. 나머지 사유들은 다 뭐가 된다? 100만 원 이하의 바로 과태료 부과 사유, 등록 관청에 관한 주제에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과태료 다시 한번 체크해 드렸고요. 먼저 돌아와서 자, 거래정보 사업자 관련해서 자, 국토부 장관이 자, 30일 3개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뼈대 잡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과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 지정 신청받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30일 내 지정을 하도록 한다라고 해서 뭐 큰 이슈가 되지는 않는다. 최대 3개예요. 30일 해서 첫 번째 이슈. 자, 그리고 나서 운영 규정 얘기부터 먼저 가볼까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게 되면은 3개월 내에 자, 운영 규정을 정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해서 결국은 약관을 나중에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정받고 나서 약관을 나중에 만들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3개월도 내릴 게 없다 보니까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쟁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포인트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냐, 할 수 있다냐, 이 싸움에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유는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번갈아가면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포인트 뭐라고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 요것만 비교해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공법 공부하다가 기억하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국토기획법이라는 법을 보게 되면 지구 단위계획고요. 지정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비교하는 게 출제 이슈. 정택 10년, 녹지 30만 들어가면 어떻다?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듯이 여기서도 출제 이슈 자체가 바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냐, 하여야 한다냐. 이게 주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 뼈대는 이걸로 보고요. 한편 이 거래정보망의 운영 과정을 보게 되면은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중개 대상으로 관한 정보를 거래정보망에 공개를 하게 되면은 이걸 이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물건 등록해 놓으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리켜서 거래정보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정보사업자는 새롭게 자기가 매물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매물에 한정해서 다 중개, 매물을 중개해주는 역할에 담당합니다.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정해서 거래정보망에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 자, 이때 같이 이제 파생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개공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개공은요, 허위 매물이라는 것을 등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이제 어떤 매물이 허위 매물이 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 뭔 얘기냐면 첫 번째 등록하는 과정에서 없는 물건을 등록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될 것이 바로 지금 이제 거래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등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나간 경우가 있어요. 나간 경우 어떻다?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누구한테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 해서 가볼까요? 첫 번째 이 개업공인중개사 이 거래정보망에다가 그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거래가 완성되게 되면 또 이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를 해서 삭제를 하도록 이렇게 두 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매물 사건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와 관련해서 업무 정지 사유와 연계가 되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애초에 허위매물을 거짓으로 공개했던 게 더 나쁜 놈이에요? 아니면은, 자,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서 통보하는 게 더 나쁜 거냐라고 했을 때 거짓 공개가 더 악질입니다. 그래서 거짓 공개는 나중에 6월에 업무 정지 사유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매물을
통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죄질이 좀 덜 나쁘기 때문에 3월에 업무 정지 사유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공에 있어서 업무 정지 사유를 따로 이제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허위 매물 강력하게 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가서 업무 정지 사유라는 걸 하나 체크를 하고 검토를 해볼게요. 업무 정지 사유가 하도 많아서 외우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는 몇 페이지 가서 보냐면 118페이지 가서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자, 개개직상증투 시단방위라고 하는 거 요거부터 한번 갑시다. 자, 우리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개개직상증투 시단방위 벌칙 중에서요 128페이지 먼저 보시고 나서 지금 118페이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자, 조금 오늘 이제 금지행위 할 때도 또 한 번 얘기하겠지만 128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사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의라고 해서 그 첫 번째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을 때 직접거래, 쌍방들이 있었고요. 증서 등의 중개, 매매업, 투기, 조장 행위라고 하는 거, 시세 조종 행위, 단체 구성 행위 여기까지가 소위 개업 공인중개사 등과 관련된 주제인데 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위 등에 걸리게 되면 3년 시단까지 걸리게 되면 3년 3천이고요. 거기에 이제 방해하고요. 중개 의뢰라고 하는 것이 뒤에 깔려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뭐죠? 아파트 단지 내 분여회에서 시세 조작하는 거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길어서 내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방의까지. 그래서 이 분여회 이런 사람들도 경우에 따라서 3년 3천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개개, 직상 등도 시단 방위 한번 체크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자료 118페이지 가서 업무 정지 사유 한번 검토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가 할 때는 아주 간단한 주제이고요. 업무 정지 사유 118페이지 6개월, 3개월 두 가지 기준이 있게 됩니다. 자, 일단은 한 번만 보고 가볍게 보고 하셔야 돼요. 이걸 이제 한두 번에서는 외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 과태료 해보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면 거의 다 외워집니다. 그렇게 이제 가듯이 자, 업무정지 사유 얘기를 하려면 얘기는 가야 되죠. 등록관청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등록관청, 시군구청장을 얘기하죠. 이 등록관청이 했던 것이 등록증을 교부를 하게 돼, 등록증을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고 치게 되면 개설 등록을 취소하는 것도 등록관청의 업무가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하는 것들이 각종 확인 설명이나 등등등 개공 등에 대한 각종의 규제 또 신고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등록관청의 업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설 등록 취소라고 하는 것은 중개업을 아예 못하게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하실 때 지금 이제 이전 신고하고요, 폐업 신고, 그다음에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 있게 되면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영원히 그 가액에서는 중개업을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셨고, 자, 업무정지라고 하는 것과 자격정지 두 개 다시 그림 비교해 드릴게요. 우리 앞에서 저런 거 있었죠. 결격사유, 개설 등록이 결격사유였을 때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돌아서면 자꾸 잊어버리는데 제한 능력자 등 관련해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타선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데서 미성한파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처벌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런 것들 해서 자격정지 처분은 시도지사가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행정처분이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지금 이제 등록관청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업무정지처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업무정지처분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업무 정지 사유를 한번 가볍게 보고 날릴게요. 3인 확 써서 6, 2, 거작 등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 글자를 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인 확 써서 6, 2, 거작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자, 개업 공인중개사 어떤 사람입니까?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중개업이라는 게 가장 본질적인 게 확인 설명서와 거래 계약서,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 확인 설명서와 거래 계약서에 관한 것이 주된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가 될 테고요. 그러려면은 도장 미리 등록을 해야 되죠. 인장 등록이라고 해서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다. 3개월짜리 업무 정지 사유. 그 다음에 자, 확인 설명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확인 설명이라고 하는 거, 먼저 전이 있구나.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할 때 국토부령이 정하는 이 양식 등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다? 이때 3월 이내 업무 정지 사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하지 않더라도 어떻다? 3월 이내에 업무 정지 사유. 우리가 전속 중개 계약 관련해서 앞에서 반드시 요식행위라고 해서 어떻게 된다? 국토부령이 정하는 양식을 써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보존연한 몇 년? 3년이라고 돼 있었죠. 그 다음에 3인 전, 그래서 3인 전 확 얘기를 가야 되는구나. 제가 착각했는데 3인 전 확해서 확인 설명서 관련해서 보존도 나중에 3년 이상 해야 되고요. 교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해서 3인 전 확 보셨고요. 그 다음에 거래 계약서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또 보존 등을 하지 않았을 때 거래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3인 전 확 그거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통이라고 해서 끄트머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지금 거래 정보망 등에 정보를 공개를 했다가 매물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매물을 나갔다는 것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다? 이게 바로 3개월짜리 업무 정지 사유. 다시 3인 전 확 거거통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6, 2 거작 등 해서 6개월짜리는요. 이제 2개 이상의 중개, 첫 번째 6등 과공. 6등 과공에서 등록 결격서에 해당한 사람을 고용인으로 둔 경우. 뭐 예외 항목이 있는데 지금은 다 외울 건 아니고 6등 과공에서 두 번째 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 나오게 됩니다. 더 많은 사유가 있는데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 3인 전 확 거거통 6등 과공이라고 해서 3개월짜리 인장 등록 전속 중개 계약,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3인 전 확 거거통 이렇게 봤었고요. 6개월짜리는요, 6등 과공이라고 해서 자, 등록 결격 사유자를 고용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하나가 다시 과태료 처분, 아직은 내용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거짓 공개라고 해서 지금 이걸 굳이 한번 찾아본 이유가 앞에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는 3월 이내에 업무 정지 사유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제 거짓으로 공개했을 때는 6월에 업무 정지 사유와 관련돼 있대서 자, 3인 전 확 거거통 6등 과공이라고 하는 거, 다 이런 것들이 개업 공인중개사와 연계가 되어 있는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냥 맛만 보는 거야. 그래서 3인 전 확 거거통 6등 과공, 3인 전 확 거거통 6등 과공, 이게 소위 업무 정지 사유와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보셨고요. 여러분 교재 다시 이제 54페이지 가서 검토하게 되면은 자, 외울 거 다 외웠어요. 자, 주요 내용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30일, 3개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사실 주요 맥락이고 이거가 연계되는 게 허위 매물 관련해서 거짓 공개하면 6월에 업무 정지 사유, 그 다음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3월에 업무 정지 사유에서 3인 전 확 거거통 6등 과공. 나중에 필요한 볼 때마다 한 번씩 가볍게 보실 거예요. 그럼 이제 금방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그래요. 공부를 가실 때 그냥 3인 전 확 거거통 6등 과공 이렇게 몇 번 스크린을 하다 보면은 이게 계속 관련 주제할 때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해드릴 텐데 금방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이제 54페이지 가서 바로 지문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30일, 3개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것만 주구장창 일단 정리해 주실 것. 그래서 여러분 교재 54페이지 첫 번째 핵심 지문 국토부 장관 끄트머리 거래정보사업자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1번 지문 별 의미 없고요. 2번 국토부 장관 자 보니까 14일 내 지정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 틀렸죠? 30일 내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숫자 하나 기억했었고요. 3번 지문 보니까 지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서 요 오른 표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미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기술적인 지문들이고 8년 동안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지문들 답이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두 번째 박스 보니까요. 자, 얘는 지문 3개 8년 동안 나오는데 2번 답이 됐네요. 자, 그러니까 보니까 1번 지문 거래정보사업자 점점점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2번 지문요. 거래정보사업자 점점점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세 번째 지문요. 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옳게 구성이 됐습니다. 사연들은 이거 냈다가 저거 냈다 바꿔치기 하거든요. 사연들 되게 많아요. 이 사연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뭐라고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최소한 지금까지 16년간의 문제는 그 사연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비교하는 게 출제 포인트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30일 하나 체크했었고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절대로 이게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 어떤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 외우시게 되면은 많이 알아가는 그런 느낌을 주긴 하는데 통계적으로 16년간의 문제와는 별 관련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16년 또는 8년간의 이 데이터를 소화하기도 대단히 양들이 많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하나만 생각하면 지정 취소 사유를 다 외우면 좋겠지만 이건 나머지 영향가 없어요. 그래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 교재 55페이지에 핵심 지문 1번 지문 거래정보사업자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의 정보에 한해서 이를 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된다 해서 옳은 표현 구성을 하고 있고요. 2번 거래정보사업자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의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직접 조사한 중개 대상물의 정보도 거래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다 해서 옳은 표현 되겠고요. 3번 거래정보사업자 자 틀린 표현에서 그 다음에 3번 거래정보사업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해서 여기까지는 뭐 별 의미가 없고요. 4번 질문 볼까요?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 공인중개사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정보의 공유랄까요? 요걸 담당하는 것이 거래정보망이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5번 질문 개업 공인중개사 자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거래가 완성된 때 지체 없이 이를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통보하지 않게 되면 아까 3월 이내 업무 정지 사유. 왜? 통보를 하지 않게 되면 이게 결국은 허위 매물 사건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3월 이내 업무 정지 사유고요. 6번 질문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을 때 공인중개사 500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해서 자, 우리 다시 한번 500 이하는 누구? 국토부 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등에 대해서 때리는 게 500 이하, 시도지사가 바로 연수격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때리는 게 500 이하,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표시 광고와 확인 설명이 문제가 됐을 때 500 이하. 그러니까 얘는 이제 굳이 해석하면 100만 원 이하죠. 개공이 된 과태료 부과처분이니까 만약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같으면 그건 국토부 장관 500 이하가 되겠지만 이건 개공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500 이하의 과태료가 틀렸어요. 이것도 이제 구조를 보는 거지 절대 개별적인 항목을 외워서 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 해서 보셨고요. 옆에 관련 기출문제 나와 있네요. 자, 보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상 괄호 안에 들어갈 기간이 긴 것부터 짧은 순서로 연결하는 것은 해서 첫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서 자격증 판단 며칠
7일 이내. 요거 계속 7일짜리 시리즈 5개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자, 거래 정보 사업자, 자,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마지막에 문장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3개월입니다. 운영 규정에 대한 승인은 얼마? 3개월이라고 하는 거. 아까 지정 신청했으면 30일 내 지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 규정 작성해서 3개월 내에 승인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요 세 가지 맥락. 자, 세 번째 보니까 지금 이제 보전해야 된다. 제일 마지막 단어 보시는 거야. 보전해야 된다.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숫자라고 그랬어요. 15일 이내 어떻다? 보전해야 된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곳곳에서 해서 자, 우리 보증 등을 설정을 했습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보증의 설정.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그나마 출제 이슈, 주된 사무소 2억 이상, 분 사무소당 1억 이상의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논의가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지금 이제 보증으로 손해배상을 했을 때 나중에 구상권 행사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바로 15일 이내에 보증을 채워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이슈에서 지금 보니까 7일하고요, 3개월하고요, 15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보셨고요. 예, 이 정도로 해서 거래 정보 사업자 상대적으로 뭐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고요, 약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기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 등이라고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 겸업이라고 하는 거 다시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이 겸업 얘기는 어디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주제이냐면은 바로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할 때 첫 번째, 그 법인은 겸업 가능한 업무를 영위하는 자일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적 요건으로서 상법상 회사였을 때는 자본금 5천 이상, 그 다음에 인적 요건으로서 대표자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그리고 전원이 실무교육을 이수할 것, 사무소 확보할 것,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겸업이라고 하는 거, 일단은 개념 자체를 잡으면 개인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기본적으로 겸업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만 일정한 겸업이라는 것이 제약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이요, 대상 알제대라고 하는 거, 공식은 뭐라고요? 대상 알제대라고 하는 거, 공식이 대상 알제대라고 하는 거, 대행이라고 하는 거 있겠고요, 상담이라고 하는 거 있겠고요, 알선이라고 하는 게 있겠고요,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리라고 하는 거에서 대상 알제대, 그냥 외우셔야 돼. 대상 알제대 어떻다? 겸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대행할 수 있고요, 상담할 수 있고요, 알선할 수 있고요, 제공할 수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대리라고 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행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법정이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분석 정확히 들어가야 돼. 자,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대행, 관리대행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로 예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대행, 관리대행의 객체라고 하는 게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에서 바로 주택과 상가만을 분양대행, 관리대행할 수 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이 파트가. 자, 그래서 대행의 범주, 분양대행, 그 다음에 관리대행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객체는 주택과 상가. 그래서 토지 분양대행업, 이런 것들은 겸업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공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업, 이런 것들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객체가 주택과 상가에 한해서 분양대행, 관리대행 할 수 있다. 근데 요즘에 조금 이제 어렵게 구성을 하는 게 이 관리대행의 예시값으로서 임대관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행이라는 표현까지 다 써주면 좋은데 최근에는 하도 문제를, 여기 무조건 한 문제 구성이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조금 얘들이 어떻게 낸다? 임대 관리까지만 끊어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 대상 알제대에 모두 포함된다. 임대 관리할 때 대자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가셔야 돼. 대상 알제대 할 때 주로 원래 의지는 대행할 때 대자를 땄던 것인데요. 바로 임대관리도 어떻다? 임대관리까지는 어떻다?
포함이 된다. 그러나 임대업 이런 것은 안 됩니다. 해서 하여튼 좀 까다롭게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대상알뜰에 제일 우리 수험생이 힘들어질 게 분양된 관리 대행이라고 하는 거 주택과 상가에 한정하고 이때 자 관리 대행의 범주는 임대 관리도 포함이 되게 된다. 임대 관리도 포함이 된다. 임대업은 안 돼요. 임대 관리가 허용이 되게 된다. 이게 제일 공부하실 때 좀 까다로워요. 나머지는 좀 간단합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이라는 거 겸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계속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법정 중개 보수라고 하는 게 있었죠. 앞에서 우리가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는 거, 자 부동산, 준부동산 중에서 사적 거래가 가능하고 특정할 수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중개 대상물이라고 불렀었고요. 이 중개 대상물 범주 안에 들어서게 되면 기업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중개 보수의 한도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받을 수 없어요. 자 그때 이제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담, 컨설팅 비용이라는 식으로 해서 추가적인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겸업의 문제니까 법정 중개 보수와는 별개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어찌됐든 상담이라고 하는 거 대상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알선,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자 용역을 알선할 수가 있다. 도배 이사업체를 소개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도배 이사업체를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용역의 알선, 그 다음에 권리분석 취득 알선이라는 것도 제가 여기다 붙여놨는데 이건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중개를 의뢰합니다. 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범계동에 아파트를 소망한다. 그리고 가격은 한 3억 정도 선에서 한도에서 이런 아파트를 구하고 있다라고 해서 중개계약이 체결됐을 때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마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물이 있으면 그걸 소개를 하면 되겠지만 없는 경우 이 동네 이러이러한 물건이 경매 물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사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알선하는 거. 이게 바로 권리분석, 취득 알선, 권리분석, 취득 알선. 그럼 이제 굳이 논리 구조로 삼으면 이런 식이에요. 지금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사람이 물건 없는데 와서 물건을 찾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 권리분석, 취득 알선을 하고 일정한, 바로 겸업이니까 일정한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어렵겠지. 자, 권리분석 취득 알선에서 나중에 매수 신청들이 입찰 신청되는 별개의 문제로 그것만 알려주는 거야. 이 물건이 몇 동 몇 호가 경매 물건 나왔고 최저 매각가격이 얼마이고 등등 하니까 얼마 정도 입찰하시면 아마 그 금액 안에서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알선을 받은 사람이 법원 경매에 가서 뭘 한다고 자기가 직접 입찰을 해서 당자 이게 되게 되면 이거를 그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한테 전화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해서는 안 되고 돈 내야 된다.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겸업의 범주. 컨설팅 비용도 다 돈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기본 구조가 되는 거예요. 돈을 내야지 어떻다? 이 비용을, 돈을 내야지 이런 것을 돈을 받고 이런 내용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분석 취득 알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뭐를 제공하냐? 경영 정보, 경영 기법을 제공한다. 자, 우리가 경영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개공이 경영을 하게 됩니다. 개공이 어떻다?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공이 경영을 하게 되니까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 기법, 경영 정보의 제공이라고 하는 거. 좀 이제 어려우시는 게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라는 거. 자, 설명드릴까요? 우리 민법에서 대리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게 됩니다. 대리라고 하는 거. 자, 이런 식이죠. 우리가 이제 계약의 기본적인 법리를 따짐에 있어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병을 만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갑은 병에 대해서 지금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되고 병은 갑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 대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되는 관계. 이게 가장 일반적인 법률 관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갑이 이런저런 이유로 좀 바빠서 바로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처리권이라는 것을 을한테 부여를 하게 됩니다. 야, 너가 좀 알아서 이 물건을 팔아봐라 라고 이렇게 대리권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을이라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했을 때 이 대리인이 누굴 만나? 병을 만나서 일정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법률 관계, 법적인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라고 하는 본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리인을 선임한 사람을 본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본인 갑과 바로 그 상대방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 갑이라고 하는 본인은 누구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고요. 그 다음에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 바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법률관계, 이걸 뭐라고 한다? 대리라고 부릅니다. 참고적으로 이 대리인은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야 되느냐? 매도인 난에다가 뭐라고?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매수인 난에다 뭐라고 표시한다? 병이라고 표시한다. 그러면 법적 효과는 을이 뭘 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갑이 병한테 뭘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병은 누구에 대해서? 갑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법률 관계를 바로 뭐라고 한다? 대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자, 대리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 난에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매도인 을이라고 쓰면 안 돼요. 자,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고, 매수인 난에다가 뭐라고? 병이라고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서 간다? 갑과 병 사이에 법적인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계약상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을하고 병 사이에는 어떤 법률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대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죠. 법원에서 이제 매각합니다. 자, 저당권 실행이라든가 각종 소송 등을 통해서 이제 경매를 붙이게 됩니다. 그때 자, 일반적으로는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가서 내가 그 물건을 사겠습니다 라고 해서 매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또 뉴스에 한참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공매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세금 등을 받기 위해서 압류했던 물건에 대해서 매각하는 절차, 이걸 뭐라고 한다? 공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갑이라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다? 이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공매 물건에 대해서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높은 금액을 쓰게 되면 낙찰되게 될 테고, 낙찰되게 되면 어떻다고요? 이 사람이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겠죠. 나중에 매각대금을 다 낸다는 전제에서. 그래서 자, 법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공매라고 하는 거, 세금 받아내기 위해서 국가가 매각하는 과정을 공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앞에서 했던 얘기, 권리분석 취득 알선 얘기는 이런 식이었어. 자, 이러이런 물건이 있으니까 자, 요거 알려드릴 테니까 가서 입찰에 참여하세요 라고 정보를 주는 개념이 바로 권리분석 취득 알선인데 비해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 같은 말입니다. 이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는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의 고객의 요구를 받아서 돈을 받고요. 돈을 받는 게 전제가 되겠지. 가서 직접 예를 들어서 갑이 사겠다라고 하고 이 사람을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한다면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입찰서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1등을 먹게 되면은 이때는 갑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 권리를 취득할 권리가 발생하는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 직원이 가서 일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 나중에 공부 따로 해야 되는데 그냥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는 할 수 없고요. 추가적으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라는 것을 했을 때만 어떻다? 이런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라는 것을 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따로 한 문제 공부하시고요. 경매에 대해서 또 한 문제 나오는 거 따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에 있어서는 자,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범주, 바로 대상 알제대라고 하는 거. 그 중에 제일 까다로운 게 대행이라고 하는 거, 대행이라고 하는 관리된, 분양된, 그리고 그 객체는 주택과 상가에 한정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대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담이라고 하는 거, 알선이라고 하는 거, 도배이사업소에 소개하고요. 권리분석 취득 알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제공, 경영정보의 제공이 있었고요. 그
그 다음에 매수 신청대리, 입찰 신청대리 이런 것들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여기까지만 할 수 있는 게 겸업범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대상 알제대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바로 지문 문제 보면서 개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검토하게 될 게 56페이지 지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주택 분양 대행을 하는 경우 자, 겸업 위반의 이유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뒤는 필요 없고요. 자, 주택 분양 대행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 겸업 가능한 범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번 틀렸고요. 2번 지문요. 중개업 및 주택의 분양 대행업을 영위할 때 자,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중개업은 자, 하고 싶어요. 그럼 개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업무 주택의 분양 대행업을 한다. 이건 겸업할 수 있는 범주니까 다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돼. 참고적으로 개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의 경우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런 겸업 제한을 받지 않아요. 법인만 어떻다 대상 알제에 한해서 다 겸업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셨고요. 그 밑에 이제 관련 기출 문제 가지고 이제 한번 패턴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읽을 때 제발 부탁하는데 전반적으로 뒤만 딱딱 끊어 읽어야 돼. 일 없이 앞에서도 읽게 되면 당합니다.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자, 끄트머리 대행 나와 있죠. 1번 지문 관리대행 나와 있습니다. 그럼 관리대행은 뭐에 하나 한다? 주택과 상가에 한정한다. 근데 농업용 건물 해석이 틀렸죠. 2번 지문 대행 나와 있네요. 분양대행 가능합니다. 근데 모든 분양대행이 아니라 주택과 상가에 한해서도 다 분양대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 제공 나와 있죠. 제일 뒤를 본다고 제공은 누구를 대상으로? 개공을 대상으로 해서 근데 개공이 아닌 공인중개사라고 했으니까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자, 4번 끄트머리에 상담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이라고 해서 요걸 답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5번 자, 직접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 나와 있죠. 아니라고 매수 신청을 대리할 수 있고 입찰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외운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실 때도 뒤만 딱딱딱 끊어서 보시게 되면 힘도 덜 들고 훨씬 더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요게 자, 답은 4번이고요. 2번 문제예요. 자,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등 옳은 것은 1번 자, 분양 대행이라는 표현 나와 있죠. 근데 그 분양 대행은 주택과 상가에 한정하죠. 토지에 분양 대행할 수 있다.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2번 자,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이사업을 운영 안 되죠. 대상 알제에서 알선 도배 이사업체 소개는 할 수 있지만 다른 건 안 되죠. 3번 지문이요. 분양 대행 나와 있죠. 분양 대행이 있으면 뭐 돼?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에서 자, 없다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4번 겸업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아직 몰라. 이게 이제 우리 행정처분 중에서 개설 등록, 임의적 취소 사유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일단 4번은 유보 이 문제는. 그래서 5번 지문을 보니까 자, 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보니까 법원에 등록을 하지 않고라는 표현 나와 있죠.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를 하려면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만이 어떻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겸업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은 소위 이름하여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인데 이것은 4번이 포인트가 아니야. 1번, 2번, 3번, 5번. 자, 바로 겸업의 범주를 얼마나 잘 소화하고 있느냐. 이런 식의 문제로 접근을 해 주실 것. 3번 문제 볼까요? 자,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해서 1번. 자, 임대 관리. 좀 어려웠어요. 우리가 분양대행, 관리대행 이렇게 내주면 참 좋은데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관리대행 대신에 임대관리, 객체는 주택과 상가겠죠. 그래서 1번은 겸업할 수 있고요. 뒤에 상담 나와 있죠.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분양대행 좋은데 주택과 상가만 해당되죠. 그래서 3번이 안 되는 거죠. 분양대행, 관리대행 앞에 분양대행, 관리대행 앞에 자, 주택과 상가 해서 토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제공 나와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개공을 대상으로. 오른편. 그 다음에 5번 지문에 알선 나와 있죠. 도배이사업자의 소개 등 용역 알선할 수 있다. 겸업할 수 있다. 그래서 도배이사업자 소개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현실에 있어서는 도배이사업체한테 돈을 받지 그 용역 알선했다고 해서 돈을 받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겸업 가능한 범주가 되었고요. 답은 3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4번 문제 조금씩 난이도 올라가나요? 최근 문제에서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기업번 끄트머리 분양대. 그럼 그 앞에 주택과 상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겸업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슈 상담 나와 있죠. 바로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가능하죠. 세 번째 소개, 도배이사업체 소개 등 어떻다? 용역 알선 할 수 있죠. 알선의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끄트머리 보니까 제공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공은 누구한테? 개공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가 다 겸업 가능한 범주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 문제 푸는 거 아니고요. 계속해서 대상 알제대 외워가는 과정입니다. 5번 문제 볼까요?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해서 자, 끄트머리 기업번 임대업 나와 있죠? 안 되죠? 앞쪽은 볼 것도 없고 임대업 안 되죠? 대상 알제대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러면 대행, 임대 관리 등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임대업은 기업번은 안 되는 거예요. 니은번 보니까요. 끄트머리 상담 나와 있죠. 예, 좋습니다. 가능하죠. 디귿번 용역 제공 안 되죠. 제공은 누굴 대상으로? 개공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아니 이걸 계속 뒤만 봐야 된다고. 그 앞에서부터 읽으시면 안 돼요. 앞에서부터 읽게 되면 알았던 것조차도 함정에 빠진다고. 대상 알제대 대가리에 따서 외운 이유가 문제를 풀기 위한 거라고. 이해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대상 알제대라고 해서 거기 다시 디귿번 보니까 자 지금 용역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 다시 용역의 제공 안 되죠. 소개는 할 수 있지만 어떻다? 알선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설명드렸고 구체적으로 도배이사업자의 소개 등이 있었죠. 제공하려면 굳이 제공이 맞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개공을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의 제공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요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보니까 끄트머리 분양대행 나와 있죠. 그냥 분양대행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바로 주택과 상가 해서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 가능하죠. 그 다음에 미음번 보니까 입찰 신청의 대리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물론 법원에 등록했다는 전제하에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문제를 풀어갈 때 앞에서부터 또박또박 읽어오시게 되면 거의 함정에 빠져요. 예를 들어서 기업번 같은 경우도 틀리기 좋아요. 주택의 임대관리 및 임대업 이렇게 가니까 임대관리가 맞잖아. 임대관리 옆에 주택 상가가 있잖아. 그러니까 거의 함정에 빠진다. 앞쪽이 맞으니까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 요거 두 개가 들어가서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대상 알제대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 갈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제일 뒤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체크를 하시게 되면 쉽게 답을 맞출 수가 있고 또 착시라도 할까봐 또박또박 앞에서도 보게 되면 백날 작살나게 돼 있어요. 제발 부탁하는데 뒤만 보려고 애써 노력을 하셔야 돼.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야. 아까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같은 것도 그냥 착시라도 막 사연을 읽으면 안 돼. 취소할 수 있다냐? 해야 한다. 이렇게 테크닉하게 가셔야 돼. 그래서 제발 이때마다 대부분 수험생들 지금 그래도 말을 좀 알아쳐먹는데 나중에는 막 혹시 함정파면 어떡하냐고 이 지랄을 해요. 그 전문용어로 그건 지랄입니다. 공부 안 했잖아. 겨우 몇 달 해놓고 뭔 생각을 합니까? 무조건 뒤만 봐야 돼. 뒤만 보면은 에너지도 적게 들고 딱딱딱 이게 떨어지게 된다고요. 이게 제가 뭐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라 진짜 몇 년 해보니 제가 이 문제를 풀어도 앞에서부터 읽어가잖아요. 주택의 임대 관리 및 임대업 하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지? 임대업이 좀 거슬리긴 한데 아니 몇 년을 해도 앞쪽이 맞으니까 이게 맞나? 약간 이상한데 이렇게 이 정도라고. 이건 몇 년을 해도. 근데 제가 제가 똑같이 과정을 갖고 본다고요. 이걸 몇 년을 다 외웠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문제를 볼 때마다 이건 뭐지? 라는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그러면 일반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죄송하지만 저는 7년, 8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약간씩 착각에 빠진다는 얘기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100% 함정이 빠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뒤만 끊어가는 거야. 대상 알제대. 그래서 굳이 욕심 부리면 분양된, 관리된, 아까 임대관리, 이제 요게 끊어버릴 때가 있었다.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아까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용역 알선 돼 있죠? 근데 이걸 소개 대신에 뭐 운영해서 틀리게 뽑아준다거나, 알선의 한 내용이 어떻다? 소개가 뭐가 된다? 알선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몇 번 반복하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권리분석 취득 알선이라고 하는 거. 제공 들어가면 뭐라고요? 개공을 대상으로는 정보 제공,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 뒤만 보셔야 돼. 그래서, 자, 그렇게 보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앞에서부터 읽어가시게 되면은 이게 함정에 빠져요. 스스로 기억력이 한계 때문에. 그런데 뒤에서 끊어 읽으시면 맞출 수 있어요. 자, 그 6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먼저 분양대 나와 있죠? 분양대행 앞에 뭐가 들어가? 주택 상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상담 나와 있죠? 이용개발거래에 관한 상담. 그 다음에 디귿번 보니까 경영정보의 제공이라고 되어 있죠? 누구? 개공을 대상으로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리을번 보니까 끄트머리 용역 알선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전부 다 어떻다? 겸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뒤를 보시게 되면 같은 실력을 가지고도 훨씬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요. 앞쪽을 보시게 되면 표현들을 조금씩 바꿔버리면은 함정에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할제도 보셨고, 여기까지가 바로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의 겸업범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 여기까지만 어떻다? 겸업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옛날에 나왔던 문제가 개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겸업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문구점을 운영하면서 한쪽에서 중개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겠다 해서 떡볶이 하면서 떡볶이 물을 내놓고 나서 중개 대상물 한번 소개하고 요것도 가능하다 해서 개인은 어떻다? 제약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인만 어떻다? 대상 알제대라는 제약을 받게 된다. 이 정도로 보셨고요. 잠시 끊었다가 이제 금지 행위 등 설명드리겠습니다.